63세 은퇴 1년 차.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이 스치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합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땐 매일이 전쟁이었죠. 상사 눈치, 성과 압박, 후배들과의 세대 차이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 쉬며 달력을 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정작 이제 자유다 싶으니 손발이 묶인 기분이에요. 주변에서는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녹슬면 큰일이죠. 그런데 저는 정반대를 선택했어요. 그냥 노는 삶을요. 누가 들으면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저한테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혹시 저처럼 매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께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는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버티는 날이었어요. 언제 잘릴까 불안했고 늘 누군가와 경쟁해야 했어요. 은퇴 직전엔 정말 지쳤어요. 몸도 아팠고 마음도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무조건 쉰다. 사람답게 산다. 그런데 막상 은퇴 첫날이 되니까 어색했어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카톡도 안 오고 회사에서 받던 전화가 멈췄어요.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은퇴 불루퇴직 우울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나? 답은 간단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 눈에는 정말 나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이 친구는 저와 달리 뭔가 해야 한다며 곧바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 만나고 소일거리도 되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지쳐서 그만뒀어요. 나이 들어서 서 있고 손님 눈치 보고 주말에도 나가야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알바를 관두고 나니 더 허탈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다고. 지금은 주 2회 노인 복지관 가서 바둑 두고 나머지 날엔 집에서 TV 보고 논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제 아내와의 갈등입니다. 저랑 다르게 아내는 활동적이에요. 마을 봉사단, 경로당 프로그램, 심지어 소규모 동아리까지. 하루 종일 바빠요. 저보고도 당신도 좀 나가서 뭐라도 해라고 닥달합니다. 저도 처음엔 따라갔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낯가림도 있고 남하고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모임 끝나면 더 피곤했어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삽니다. 가끔 아내가 투덜대긴 해도 서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 일정이 빡빡해야 좋고 누군가는 느긋해야 행복해요. 은퇴 후에도 이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례는 동네 선배 이야기입니다. 68세인데 은퇴 후에도 고집스럽게 나는 일해야 산다면서 주택관리인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아파트가 돌아간다는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2년쯤 일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퇴원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다가 가족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바둑 두고 손주 돌보고 삽니다. 본인 말로는 아프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더군요.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겠다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가 핵심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 셀프-디터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충족되면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역할 상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장인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대신 뭘 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꼭 새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냥 나로 살겠다. 이게 새로운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는 생산성을 너무 강조합니다. 심지어 노인에게도요.
노인 일자리, 평생 현역 좋은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볼 자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걸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TV를 하루 종일 보면 이래도 되나 싶고 주변에서 뭐라도 해 하면 움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담합니다. 이 나이에야말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라디오 듣고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점심은 집밥, 오후엔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멍하니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낭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시간이란 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은퇴는 휴식이자 해방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물론 원한다면 일해도 좋죠. 봉사도 여행도 알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고 싶어서인지 해야 할 것 같아서인지는 꼭 구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60대는 두 번째 20대라고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생각만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남 눈치, 세상 기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세요. 저는 그걸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만의 일기를 쓰듯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면서요. 우리 모두 잘 늙읍시다. 아니, 그냥 잘 쉽시다. 그럼 앞서 쓴 63세 은퇴 1년 차,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한 이유라는 이야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실제 도움이 되는 조언과 사례를 담아 풀어드릴게요. 문장은 계속 편하게 말하듯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그냥 쉬고 싶다면서도 막상 쉬면 죄책감이 든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주입해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역할 상실이 우울감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은퇴 후 마음 관리 팁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새로운 일을 꼭 생산적 노동으로만 정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알바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일입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노후 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물었더니 1위가 취미자 기계 발 35%, 2위가 가족 돌봄 24%, 3위가 친목 19%이었어요. 오히려 유급 일자리는 12% 정도였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 버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을 넓게 정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침 산책, 집밥 요리하기, 손주 돌보기, 동네 사람과 수다 떨기까지 전부 나의 일입니다. 저는 이걸 나만의 일정표라고 부르라고 권합니다. 쓰고 안 쓰고는 자유지만 일주일 정도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둘째,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무섭다고 해요. 특히 은퇴 직후. 실제로 OECD 자료 보면 한국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약 7시간 정도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주어지면 우울증 위험이 1.5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바쁘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시간을 권장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INDFULNESS 개념이죠. 예를 들어 매일 10분 정도는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짧은 정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52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 시간이 무서운 이유는 낯설어서지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조금씩 빈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 정말 편안해질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되 무리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합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야지 하는데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그게 고역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회학자들이 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강한 관계보다 약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강한 관계는 가족, 아주 친한 친구처럼 깊은 관계. 약한 관계는 동네 주민, 가게 주인,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같은 가벼운 인사 관계죠. 연구 보면 약한 관계가 노년의 고립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노인이 하루에 약한 관계 5명 이상과 인사를 나누면 우울감 점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꼭 동아리 가입, 봉사단체, 재취업처럼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동네 슈퍼 주인과 안부 한마디, 공원 벤치 옆 사람과 짧은 대화, 이런 게 다 사회적 연결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드릴까요? 제 지인 중에 62세에 은퇴하고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식도 독립했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고 매일 TV만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심리 상담 받으면서 실천한 게 3가지였어요. 매일 30분 산책, 편의점, 카페에서 알바 말고 단골 손님 되기, 하루 한 끼는 꼭 직접 차려 먹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산책로에서 몇 명이랑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게 됐고 편의점 사장님이랑 농담 주고받으면서 내가 여기 주민이구나 하는 소속감이 생겼다고 해요. 이쯤에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은퇴 계획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트 한 권에 아래 질문을 적고 며칠 동안 써보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싶지 않은 건 뭘까? 매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일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걸 써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게 답이에요. 은퇴의 가장 큰 특권이 해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니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조언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고용하라. 이 말은 꼭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고용한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내 시간을 사가던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는 내가 사야죠. 내 시간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제야 내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리고 만약 대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은퇴의 진짜 이유이자 가치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나답게, 그리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도록 해요. 그것도 잘 사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은퇴 생활이 막상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27년간 한 직장에서 일해온 후 명퇴를 했다는 분, 7년 뒤인 2032년에야 연금 21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이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안정감과는 다르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할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계획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 꿈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몇 년간의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은퇴 전 준비가 어떤 중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에 퇴직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 몸담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예기치 않게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긴 했지만 예전처럼 소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후 퇴직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 절감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재취업 시도를 하며
일자리를 찾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첫 5년간 저축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은퇴 후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생활 수준을 조정하며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은퇴 자금이 부족했던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재취업을 결심하며 여러 분야의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분은 은퇴 후에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1.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냉정히 파악하고 2. 예상되는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3.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수입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저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계획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이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외 추가적인 자금 계획 세우기.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생활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퇴직 후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다수의 은퇴자들이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시점부터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자산을 빠르게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은퇴 후에 수입을 보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퇴직 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작은 상가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역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법률, 번역 등의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은퇴 전 쌓은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퇴 후 예상 지출 관리. 은퇴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취미활동, 여행 등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출 항목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후의 예상 지출은 은퇴 후 10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병원 진료비와 약값, 병원에 가는 교통비 등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었고,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준비하거나 건강유지 관리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카페나 외식비를 줄이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5년 후 예상 자산 확인.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최소 5년 후의 예상 자산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5년 후 6천만 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모두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 검토.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조금 늦추고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을 일정 기간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갖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은퇴 후에도 자아실현을 위해 취미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준비가 모두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정신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달려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 한마디는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에 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일해왔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달 만에 그는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은퇴를 두 번째 인생이라 부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오히려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 임원조차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은퇴 후 삶의 비참한 현실과 우리가 배울 점들. 1. 경제적 불안. 대기업 임원의 허탈감.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퇴직금을 10억 원 이상 받았던 한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부동산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가 가장 후회했던 점은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그리고 내 욕심에서 나온 투자 실패가 한꺼번에 닥치니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임원의 경험이다. 그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그의 주변은 조용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지며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정체성의 위기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가족 간 갈등 은퇴가 불러온 가정의 위기. 세 번째 사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또 다른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돈을 벌어왔고 은퇴 후에도 가족이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졌고 자녀와의 소통도 단절되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쉴 권리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족은 제가 집안일을 돕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기를 기대했어요.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조언.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작은 사업, 투자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독서,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당신의 일상을 채워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조정하라. 은퇴 후에도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의 인생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위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제 은퇴라는 두 번째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겪은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은 은퇴 후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냥 남의 일처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은퇴 후의 인생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열쇠다. 돈 없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퇴직금만 믿고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임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 새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퇴직금은 금세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의 불안감이 훨씬 커져요. 살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금융상품의 이자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체성 상실, 회사 밖에서의 나를 미리 만들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 역할과 자리를 잃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명함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정체성 문제는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 지역사회 봉사 혹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존재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 전환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소통이 답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은퇴 후엔 그냥 편히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고 온갖 책임을 다하길 원하더라고요.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은퇴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은퇴 후의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통과 조율 없이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단계 전략. 경제적 준비는 미리미리.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 투자 수익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할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클럽, 등산 모임 혹은 소규모 강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조율.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은퇴 후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의미. 많은 은퇴자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 부족. 아무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은퇴 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현실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준비,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작은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한 현실이 아닌 당신만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농촌 로망 하나로 내려와서 벌써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다시 도시로 나가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살다 보니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힘듭니다. 괜히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인 뜻을 존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농촌 로망? 17년 살고 깨달았다. 도시가 차라리 낫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도 언젠가는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대 후반, 농촌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도시를 등졌습니다. 흙냄새 맡으며 살면 마음도 편해지고 돈이 많이 없어도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7년 살고 나니 도시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냥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깨달은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오지 마세요. 시간만 버립니다. 이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 생활이 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노후엔 시골로라고 하는 이유는 도시가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시골은 집값도 싸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 하고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림이든 인간관계든 병원이든 교통이든 돈이든 전부 다 도시보다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걸 중심으로 3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처음 내려올 때 크게 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텃밭 좀 하고 반찬거리라도 자급자족하면 식비가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야채, 고추, 상추 이런 건 돈 안 주고 먹을 수 있죠.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기름값, 차량 유지비, 농자재비, 농기계 유지보수, 보험료, 겨울 난방비 도시보다 싸긴커녕 더 듭니다. 여름엔 전기도 많이 쓰고 겨울엔 기름이나 장작 없으면 얼어 죽을 판이에요. 게다가 농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먹는 괴물 같더군요. 규모가 커야 팔아서 남기는데 소규모 자급자족 농사는 오히려 비쌉니다. 비료, 농약, 모종값 생각보다 다 비싸고 잘못하면 흉장나서 버린 돈이 됩니다. 도시에서 월세라도 싸게 살며 알바나 파트타임 하면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런 일자리도 거의 없어요. 살림만 하며 돈이 안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노후에 연금이나 모아둔 돈이 없다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아프면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가 있어요. 도시에서 식당 하다 접고 귀촌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까운 병원이 읍내라 해도 차로 3,040분 걸립니다. 대형 병원 가려면 시나 도의 중심부까지 12시간은 기본이에요.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끝입니다. 그 부부는 뇌졸중으로 남편이 쓰러지면서 부인이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 진을 다 뺐어요. 병원비, 간병비도 문제지만 이동이 너무 불편해요. 결국 도시로 다시 나오셨는데 살던 집은 헐값에 넘기다시피 했어요. 시골집이 팔리질 않으니까요. 저도 나이 먹으니 이게 가장 무섭더군요. 도시 살 땐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병원까지 쉽게 갔는데 시골 살면 내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농촌 의료는 너무 취약합니다. 세 번째, 가족 부부 갈등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은퇴 후 시골 가서 제일 크게 터지는 문제더라고요. 저희도 내려올 때는 부인이 좋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 달라집니다. 마트도 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문화생활은 없고 할 게 없으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일은 끝도 없는데 수입은 없고 도시 애들 만나면 자존심 상하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서로 도시로 가자, 남아서 버티자 의견이 갈리면 정말 살벌해집니다. 제가 본 다른 집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농사 짓자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못 버티고 도시로 나가자고 해서 결국 따로 살거나 도시로 나가서 전세 살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 부인 뜻 따라야 한다. 노후에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그나마 편안하게 사는 거지 한 사람만 낭만에 빠져서 결정하면 나중에 지옥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농촌으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살자는 꿈을 꾸십니다. 이해합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게 정답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3가지가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병원 가까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진리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끝장이다. 맞습니다. 저는 17년 살았고 이제 도시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진 거 없어서 더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시골 살면서 허비한 시간만큼은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농촌 내려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로망은 접으세요. 부인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인이 싫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건 다 당신 몫입니다. 노후는 둘이 마음 맞춰서 사는 게 전부예요. 혼자 낭만 찾다가 혼자 외로워지고 싸움만 남는 게 농촌 생활의 현실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짓 없이 진심으로 전합니다. 오지 마세요. 도시가 차라리 낫습니다. 17년 살고 깨달은 제 결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나중에 그때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 로망? 17년 살고 깨달았다. 도시가 차라리 낫다라는 주제를 아까 드린 진솔한 경험담에 이어 전문가적 시각에서 한층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가적 시각은 무슨 대학 연구소 발표 같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농촌 귀촌 컨설팅을 하거나 지역 소멸 연구,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적 문제점과 팁을 담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촌 이주 준비는 여행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농촌에 내려갈 때 이사 준비만 합니다. 이사 갈 집 고르고 짐 줄이고 생활비 줄일 계획 세우죠. 그런데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장기 생계 계획, 건강관리 계획, 가족 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계 계획은 단순히 덜 쓰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귀촌 실패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나 농촌진흥청 조사 보면 귀농 귀촌의 실패 이유 1위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귀농에도 정부 지원금이 있지 않냐고요? 예, 있습니다. 초기에 3억까지 융자 나옵니다. 문제는 갚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 짓거나 장비 사면 부채가 생깁니다. 귀농 5년 생존율이 50%도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 버티질 못하는 거죠. 실제 한 통계농림축산식품부 귀농 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귀농 가구의 평균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 원대 정도입니다. 농사만으로 도시에서 벌던 돈 수준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농촌에서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을 부업을 찾아라.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제작, 프리랜스 1등 장소 구애 없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라. 예상 지출, 예상 소득을 계절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고 수입이 없을 때 버틸 비상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농번기 품삯, 일거리 등 현실적인 수입 루트도 미리 조사해둬라. 생각보다 농촌에도 알바가 있습니다. 단 시급이 낮고 힘듭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평균 45%를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도시 대비 현저히 부족합니다. 상급 종합병원까지 2시간 거리, 구급차 오는데 30분 이상, 야간 진료? 사실상 불가능. 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60대 귀농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읍내 병원에서 막을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는데 1시간 걸려 도착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10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는데 이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팁은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거리, 시간 측정해보고 결정해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분은 도시 근교 정도까지만 내려가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장기 질환이 있으면 농촌 이주는 재검토하라. 농촌이 좋아 보여도 병원 문제는 감정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합의와 심리적 준비가 핵심이다. 많은 귀촌 컨설턴트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귀촌 실패 사례 중 상당수가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도해서 내려왔다가 아내가 적응 못해 이혼 위기,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 부모 봉양 문제로 도시로 되돌아감.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는 50대 후반 부부가 귀촌했다가 남편은 농사에 만족하는데 부인이 외로움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분가 수준으로 따로 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 회의를 꼭 하고 모든 불만과 걱정을 다 털어놔라. 최소 6개월 1년 정도 단기 거주 임대나 시골 체험로 적응 시험을 해봐라. 노후 생활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부부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면 그 시골집이 지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준비 팁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비 줄이기보다 꾸준한 수입원 설계가 먼저다. 의료 접근성은 반드시 지도 보고 거리를 재라. 가족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주는 하지 마라. 농촌 생활은 노동 짐약적이다. 체력 관리가 필수다. 집을 사지 말고 먼저 임대해서 살아보고 결정해라. 많은 분들이 농촌 내려가면 돈 적게 쓰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시는 소비 중심이지만 기회가 많고 농촌은 소비는 줄어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농촌 이주 소비를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농촌 이주 기회가 적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저도 경험자로서 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접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살이에 대한 로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망을 현실적 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의 뜻이 다르면 무조건 포기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로망이 아니라 서로의 동의와 현실적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 나중에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고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